우리 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정경제 늘 고민이시죠? 자, 이 시간에 그 고민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이재문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나요? 네,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그렇죠. 주변 직장인분들을 보면 이제 준비를 조금씩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네. 있는데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 연말정산을 입력하라는 안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작년 방송부터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드려왔는데 아무래도 최종 마무리가 중요하겠죠. 또 오늘은 연말정산 최종 마무리를 위한 실전 준비라는 제목으로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금을 오히려 더 내야 한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렇죠.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팁을 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작년 연말 기준으로 준비할 서류는 이미 끝나서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은데요. 아직도 뭐가 남아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이제 연말정산은 보통 한 해 동안 낸 세금에 대해서 공제받은 항목의 서류를 준비하는 거다 보니까 네. 연말 기준으로 추가적인 공제를 받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근로자분들께서는 연말정산 가입 서비스를 통해서 서류를 조회하고 제출하시다 보니까 이 서비스 외에 추가적으로 내가 몰라서 못 받았다던가 혹은 잊고 있었던 내용을 챙겨서 추가로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오늘 팁을 좀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매년 연말정산 제도에 개선되는 부분이 있어서 직장인들이 해마다 이렇게 따로 챙기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올해 달라진 제도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크게 세 가지 정도 챙겨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기존에 있던 제도고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가능했는데요. 네. 공제 한도가 750만 원 이내에서 1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최대 75만 원 정도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 그런데 이 월세 세액공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네. 지난해까지는 계약 당사자가 본인일 때만 해당이 됐는데요. 올해부터는 배우자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세액공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작년 말 기준으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750만 원에 대한 10%, 75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만 해도 굉장한 금액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할까요? 네, 두 번째로 학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15%를 공제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간 상환액이 한 2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네. 그 공제율을 15%를 적용받아 3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출산 또는 입양 시 세액 공제가 확대됐습니다.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한 명 출산 시 30만 원이 공제가 됐다면 올해부터는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부터는 7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챙기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보통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이 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죠. 세금 관련된 시스템이 정교하다면 굳이 연말정산 없이 자동으로 관리가 된다면 좋겠지만 또 네.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연말정산 제출 기간이 되면 거의 이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는 또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두 가지 정도는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는 거를 전체를 다 올려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본인의 인적공제나 소득 등을 따져서 본인에게 맞는 내용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가끔 보면 어차피 일단 올리면 세금 돌려받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하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연말정산 자료가 이제 세무서로 넘어가고 그 자료가 전산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지난 세무서에서 정기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혹은 추징이 되는 경우들도 많으니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무조건 많이 올리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공제받을 대상이 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의할 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정보들이 또 있다는 점이고요. 이것들은 직접 챙기셔야 세금 혜택도 볼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사실 뭐 안경이나 렌즈 등을 구입하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뭐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종류의 지출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난임시술 의료비라던가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비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나 영수증을 제출을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난임시술비 같은 경우는 요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고요. 세액공제율이 20%에 적용되다 보니 일반적인 의료비 공제율보다 높습니다. 예.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는 이런 난임시술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분돼서 자료가 제공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난임시술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의료비 지출 시에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부부 중에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으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직접 챙기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팁, 마지막으로 알려주실 내용은 뭔가요? 네, 장애인 공제 관련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의 기준이 세금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폭이 일반적으로 조금 더 넓은데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암이나 심장질환 등으로 가족이 이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서 추가 공제 200만 원을 인적 공제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통상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장애인의 기준에는 해당되진 않지만 세법상으로는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2010년이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된다면 시간을 내셔서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한번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이재문 팀장이었습니다.